부동산 보유세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투기 비용도 너무 저렴했다. 이거 이른 총재가 한 얘기인데 마치 한국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올 5월에 경제 유튜버 간담회를 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이고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20년 넘게 분석해온 애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내용의 책을 냈습니다. 피크아웃 코리아를 이어서 한국이 계좌 이민의 시대인데 결국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지수를 중심으로 장기 복리 투자를 한 것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내지 않고 올해 낸 이유는 새 정부가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성장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브록을 통해서 반영했기 때문이고요. 책의 뒷부분에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지금 사야 할 주식과 ETF를 담은 비공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일본 부동산 버블 시기하고 이제 그 버블 시기에 관련한 그런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채북스를 통해서 소개를 하지만은 그냥 세미나를 통해서도 영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채북스는 이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더 딥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근데 일본의 부동산 버블 시기에 대한 책을 누가 썼냐면은 이거는 일본 중앙은행 총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하는 총재 같은 그런 사람이 썼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은행 총재를 했던 이제 시라카와가 썼는데 책 제목이 읽고 싶지 않은 제목이야. 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뭘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팔리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책이기는 한데 시라카와 마사하키라고 하는 일본 중앙은행 총재고 그 다음에 2008년, 2013년 일본 중앙은행장 역임을 했고요. 그 당시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랑 아베노믹스가 2012년부터 본격화됐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유명한 구로다, 일본의 양적 완화를 일으킨 구로다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이제 일본 중앙은행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중앙은행 총재까지 됐으니까 이제 완전 뿌리 깊은 본토 일본 중앙은행 은행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시각이 우리 채널에서 얘기했던 그런 시각이랑 너무 흡사해.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다가 그래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 책이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은행과 관련한 여러 세력을 보면은 결국 통화주의 만능론자들이 있는 거고, 버냉키 같은. 그러니까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헬리콥터처럼 돈을 뿌려야 된다고 일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설파했던 버냉키 같은 인간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의 감화된 소위 이제 양적 완화 세력들이 있죠. 이쪽 세력이 한 꼭지를 차지하고 거기 뭔가 위화감을 느끼면서 다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한 꼭지가 있었는데 2022년 그런 대사단이 있기 전에는 소위 말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어쨌든 경제학자들이 전반적으로 좀 쪼개져 가지고 서로의 그 세력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버냉키만 중심이었다면은 지금은 그 반대쪽 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연준에서도 토마스 호니그를 포함해가지고 그게 돈찍제 연준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본도 과거에는 구로다만 봤다면은 지금은 구로다가 아니라 시라카와 마사하키라는 그런 일본 중앙은행장을 봤는데 여기서 책에 있는 재밌는 귀절만 몇 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버블이라는 건데, 버블은 이 사람이 버블을 두 가지로 규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자산 가격이 경제 펀더멘털 또는 현금 흐름 가치 대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부채가 지불 능력 이상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됩니다. 부채가 그러니까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즉 과도한 부채 상태이면서 자산 가격이 튈 때가 버블이라는 거고요. 버블에 대해서도 버냉키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터져야 알지 터지기 전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버블이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가격이 너무 떴다 이러면은 저희가 버블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은 부채가 크게 안 늘었다면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부채가 폭증하면서 그런 상황이 왔다면은 버블이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버블이 왜 생기냐? 초기에는 낙관적인 기대,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낙관적인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와 함께 대출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기대감에 대출이 붙으면서 버블이 생기고, 두 번째는 버블이 왜 지속이 되냐? 그거는 금융 완화적인 게 장기화가 돼요. 금리나 대출 확대 이게 장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 금융 완화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일부 경제가 좀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경기가 과열이 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부동산 가격 상승 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조세 제도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세금이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버블이 이제 형성되거나 그다음 막 커지는 이유는 버블 확대를 막으려는 그런 조직 거버넌스가 약하기 때문에 커진다고 해요.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일본 얘기인지 한국 얘기는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본 부동산 버블 시기 이른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른 총재가 뭐라고 하냐면은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가볍게 과세하는 반면 매매 차익은 상대적으로 무겁게 과세했다. 그러니까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중과했다. 일본이 80년대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말을 듣자마자 2010년대 후반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졌다. 이게 뭐냐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장기 보유하면 공제가 있잖아요. 장특공제. 이 장특공제가 있기 때문에 길게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양도세를 덜 내도 된다는 겁니다. 80년대 일본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거의 완전 한국의 장기 보유 공제 제도죠. MB가 만들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그러면 돈을 열심히 빌려서 집을 산 다음에 부동산 매도는 늦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 갖고 있을수록 부동산 가격이 장기 보유 공제로 공제를 받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투기 비용도 너무 저렴했다. 이거 이른 총재가 한 얘기인데 마치 한국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버블이 확대되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 막기 어려운 이유가 거버넌스 때문이라 하잖아요. 그 시라카와가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그런 금리 결정의 그 당시 기준 80년대 어렸으니까 그때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할 만큼 고위직은 아니었지만은 일본은행에서는 부동산 과열이 나오니까 금리를 올리고 싶었는데 경영진이 엄청난 장애물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통화정책과 관련해 학계하고 민간 경제학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금리 올리는 거를 반대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계랑 뭐 민간 경제학자들 전부가 왜 금리 올리냐고 지금 막 버블도 아닌데 이러면서 금리 올리는 걸 엄청 반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자산 시장에 포획된 시장이랑 민간 경제학자들이 금융 자산 안정론을 펼치던 일본 중앙은행을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고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었던 게 80년대 중반이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한국이랑 유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금리를 되게 높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누가 방해하고 있고? 기재부 같은 데가 방해하고 있죠. 기재부랑 과거 여러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아마 민간에서는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경제가 죽는다고 하면서 당연히 올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금리를 올릴 기회는 영원히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소위 시카고 베이스의 자유시장 경제론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금리를 낮추면 무조건 경기 활성화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게 벌써 실증적으로 다 밝혀졌음에도 자기들이 잘못된 이론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게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라카와 총재가 나중에 또 깨닫죠.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부동산 과열이 되는 그런 핵심이 뭐냐면은 높은 부채가 있고 두 번째는 너무나 위험을 추구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자산 매입이 증가하면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는 결국은 담보 가치 상승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가면 담보 금액이 올라가는 거니까 다시 또 은행이 그 담보를 기준으로 아니면 개인이 담보를 기준으로 또 돈을 빌려가지고 또 결국 그러니까 차입자 돈 빌린 입장에서 집값이 5억이었던 게 집값이 10억 되면은 3억 빌리다가 6억 빌리잖아요. 그럼 6억 빌려가지고 그 3억만큼 더 빌린 걸로 또 전세 끼인 갭 투자를 하고 또 올라가면 또 하는데 결국 양자 간 그 대차 거래가 더 활성해진다는 얘기를 깨달았다고 해요. 80년대 말에. 그래서 자기 생각이 달라진 거는 88년 11월에 일본은행 리서치 조사통계국 남바라 아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하나도 안 오르고 있는데 자산 가격만 이렇게 차오르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일본 은행들이 과도하게 대출을 해주고 있어서고 그 과도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는 너무나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남바라 아키라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라카와도 그때 깨달음을 얻죠. 이게 자산 가격이랑 물가는 따로고 물가와 상관없이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로 자산가격이 폭증하는데 이런 대출 폭증에 따라 가지고 은행들이 계속해서 대출을 늘리는 형태로 하는 거를 제어하지 않으면은 버블이 엄청 세지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이제 89년 바뀌죠. 미에노 야스시 중앙은행 총재로 바뀐 다음에 그다음에 일본 부동산 버블이 여러 정책 조합으로 91년 1월에 정점 찍고 92년 이후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프라자 합의 85년에 했지만은 86년부터 버블이 4년간 어마어마하게 양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그 당시 기준을 1000이라고 놓으면은 지금 집가 시세가 2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1000이고 지금 200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명목 가격을 다 회복했다 이게 아니고 부동산은 1000에서 200 정도 된 거고요. 주식은 39,000에서 지금 42,000이니까 주식은 30년 만에 니케이 225 기준으로는 과거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부동산은 돌파를 못했거든요. 과거에 오사카는 뭐 거의 마 90%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자산 시장이 대하락이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했고 뭐 이런지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 책을 읽고 더 깊게 들어가는 거는 제가 채북스를 통해서 요약을 하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보면은 일본은 대장성이 지금은 쪼개졌지만 그 대장성과 중앙은행이라는 양대 조직이 있지만 우리는 기재부, 금융위, 감독원, 한은 같은 4개 조직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자산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내는 게 일본보다 불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나중에 채북스로도 전달해 드리겠지만 과거 그냥 일본 중앙은행장이 일본에 대한 막 버블을 막 썼는데 저는 읽으면서 그냥 뭐 완전 한국 얘기네 이러면서 이제 그냥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요즘 이탈리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이 이탈리아가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망하면 이탈리아처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망해 가면은 이탈리아 같은 그런 어떤 매크로 이코노미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나라의 기본 베이스는 일본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그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굉장히 보고 배울 게 많은 옆에 사례가 가득한데 우리가 왜 멀리 한국이랑 정말 아무 상관없는 그 봉건지주 국가인 그 유럽에서부터 베이스를 했던 유럽을 그렇게 많이 따라하고 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그냥 일본 스터디만 잘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그 나라가 어떤 식으로 풀고 맞닥뜨리고 해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부동산 버블과 관련해서도 옆 나라가 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 그래서 지금 그 나라가 부동산 버블을 잘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동산 버블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가 부족하냐면은 이른 총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거버넌스가 안 돼. 기재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딥스테이트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버넌스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한은과 기재부는 뭐 중앙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동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한국의 금융시장 관료는 결국 관치금융을 베이스로 했던 일본의 그 제국은행법, 일본의 1941년 제국은행법은 나치 은행법을 베이스로 만들어졌거든요. 나치법의 베이스란 제국은행법의 일본 중앙은행법은 거꾸로 말하면은 전시 총동원을 위한 그런 은행 체제였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관이 은행들을 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보면은 뭐 미국도 똑같죠. 미국도 트럼프가 맨날 트레이드 파워 빨리 금리 내라 맨날 이딴 소리 하는데 근데 중앙은행이 뭐 독립적이다. 저는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건 환타지 소설 속에나 성화나 가능한데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은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 결국 자산시장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에 그거를 동체어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하는 부처가 너무 쪼개져 있다. 중앙은행에서 이걸 못하게 돼 있고 금융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금융위만 열심히 하면은 금융시장 안정 정책을 잘 낼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재부는 부동산 딥스테이트 세력에 가깝지만은 기재부로부터 뭔가 금융위가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금융위가 앞으로 대책을 잘 내면은 부동산 시장 관리도 될 것 같은데 여튼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더 잘 이해가 됐어. 여튼 그런 거고요.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중앙은행장이 책을 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보시면은 과거 일본의 부동산 법을 어떻게 깼고 어떻게 관리했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베노믹스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도 뭐가 문제였고 지금 그 어떤 후폭풍이 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저는 고개를 들어서 일본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좀 더 그 좋은 책들이 많았었잖아요. 1940년 책이라는 책이 정말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책에 필적하는 수준의 너무 좋은 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채북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거버넌스야. 기재부야. 부동산 그만 챙겨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